우리는 취재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의 직업과 나이, 모습도 각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서로 다르지만 그 속에 맥박치는 하나의 열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직업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누가 보건 말건 조국을 위해 바치는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한 생이 긴가 짧은가? 아마 그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생은 결코 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지 않은 한 생을 가장 보람있게 긍지스럽게 살려고 합니다. 하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생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가장 값 높은 삶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무대에서 우리 기자들이 취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펼쳐보이자고 합니다. 김금역 연출가는 동대 원구역 신리동에 살고 있는 항일의 명투사 유가족인 최연순 어머니를 취재하는 과정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원군 미풍 열성자들, 과연 그들이 걷는 길이 무엇이 풍족해서인가? 또 무엇이 남아 돌아가서인가? 그러나 그는 최연순 어머니에 대한 취재를 마치면서 원군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소중한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새겨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김금역 연출가의 이야기를 이 무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연순 어머니에 대한 편집물을 처음 맡았을 때에는 창작적 흥분보다 위구심이 앞섰습니다. 그것은 원군이 조국의 국풍으로 되어 있는 오늘 수십 년간 원군길을 걸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그에 대한 편집물도 많이 창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면도 원군 물자를 마련하는 화면과 병사들을 찾아가는 화면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상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지만 항일혁명열사 유가족이라는 이 점이 저의 관심을 끌었고 저는 그래서 최연순 어머니를 다시 취재하게 됐습니다. 저를 만난 최연순 어머니는 저에게 사진 속장을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인 항일혁명투사 지경수 동지의 사진, 그리고 남편인 지강하 동지의 사진, 아들 지영수 동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영문을 몰라하는 저에게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최연순 어머니가 처음 원군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아들 지영수 동지가 희생된 다음부터라고 합니다. 지영수 동지는 할아버지인 지경수 동지의 둘째 아들 맞선자로 태어났습니다. 항일의 명투사인 지경수 동지는 선자가 태어났을 때는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군인이 되라고 이름도 지영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지경수 동지는 평상시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는 말이 있었다면 자식들에게 수령님이 있어 우리 조국이 있다고,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손에서 총대를 놓지 말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결사 보위해야 한다는 이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투사 할아버지의 얘기를 늘 새겨안으며 자란 지영수 동지였기에 평양 외국어 대학의 추천을 받았지만 항일의 명투사 지경수 동지의 뜻대로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1995년 12월 지영수 동지는 군사임무 수행 중 뜻밖의 종황이 발생하자 자기의 한 몸을 서슴없이 내대서 전우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보다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은 애절한 나이였습니다. 그도 남들처럼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얼마든지 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사 할아버지의 당부를 음으로 간직한 그였기에 조국보의 처소에 설 수 있었고 또 자기의 귀중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최연순 어머니의 집에는 항일혁명투사 지경수 동지의 열사증과 함께 아들인 지영수 동지의 열사증이 나란히 걸리게 되었습니다. 최연순 어머니와 남편인 지강아 동지는 길지 않은 생을 참답게 빛내인 아들의 몫까지 합쳐서 조국 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바쳐가자고 약속하였고 그때부터 원군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인 지강아 동지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서 이 남자가 뜨개질을 했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지강아 동지는 신병 관계로 나이가 되기 전에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그는 길지 않은 생을 참답게 빛낸 아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자신을 두고 언제나 모대기였고 자기가 이제 조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95년도 전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양수는 아들 섰던 자리 공백이 나지 않게끔 우리 아들 영수한테 입히고 신기는 심정도 양말도 뜨고 장갑도 뜨고 도끼도 뜨고 하나하나 마련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는 기간에 내가 세대주가 장기 한자 재단하니까 집에 있고 내가 일 다니다 나니까 그걸 마련한다는 게 보통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주도 그걸 보다 못해 배우기 시작해서 뜨개를 뜨는데 차마 봐주지 못해서 내가 영수 아버지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니까 그 가면 혼자서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몸은 불편하지만 이거라도 하나라도 떠서 아이한테 보내는 심정으로 나도 떠보자 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몸이지만 계속 세대주가 한 절반 남아 원금물자 준비해서는 세대주가 기여했는데 원금물자를 마련하는 도중에 남자가 손뜨개 쫙 들어오니까 숨질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그 손뜨개까지 뜨면서 숨진 거 보고 내가 그 다음에 이 원군길을 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부터 계속 연장해서 오늘 이날일 때까지 계속 이 원군을 연장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강아 동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었던 뚜개 바늘과 채 뚜지 못한 양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였고 또 무슨 말을 남기려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날 원군일지에 써놓은 이 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항일혁명투사인 아버지와 자식이 이루지 못한 뜻을 기어이 이어가리라. 자기의 생이 꺼져가는 것을 알면서 그가 원군일지에 마지막으로 써놓은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과연 무엇으로 거동쳤으며
저는 최연순 어머니가 저에게 왜 이 사진들을 보여주었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해준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넋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군 30년간에 달하는 원군의 나날,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병사들의 부름도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병사들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 최연순 어머니의 손자가 저국보의 처소로 떠났습니다. 처소로 떠나는 그날 최연순 어머니는 손자에게 빨치산의 후손이라는 이 부름 앞에 떳떳하게 살라고, 총대를 옥색에 두러지고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투사 동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의 뒤를 이어 혁명율사 유자너 가정의 네 번째 세대가 혁명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 100년간에 걸치는 한 가정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전 세대들의 정신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연순 어머니를 지지하면서 김금력 연출가는 유례없이 간구한 우리 혁명이 무슨 힘으로 존재하며 우리 국가가 무엇으로 강대한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간관 혁명무력 투쟁사에 불멸할 승리의 전통의 시온을 마련해준 항일의 명선열들과 전승세대의 불굴의 넋과 정신을 지나간 역사 속의 추억으로가 아니라 인생의 교본으로 삼고 연연히 계승하고 있는 이런 가정들이 주춧돌이 돼서 내 조국을 떠받들고 있기에 우리 조국은 더욱더 강대하고 굳건하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조국이 강해야 가정의 행복도 자기 자신의 운명도 있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그 길에 삶의 자옥을 새겨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이야말로 가장 보람차고 값있는 생이 아니겠습니까? 어기는 계획기간 부강적어 건설에 또렷한 삶의 자옥을 새겨온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애국공 노자는 것은 조국이 맡겨준 자기 일터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애국의 전호라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리문옥 기자는 한 사회주의 애국공 노자를 취재하던 나날이 있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잊지 못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리문옥 기자를 이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리문옥 기자는 청진 바닷가 양식 사업소 지배인 동지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소일곤 지배인 동지는 10여 년 동안에 50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 자기 맡은 일터를 떠나지 않았던 용의군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한쪽 다리는 의족을 하고 다른 쪽 다리는 발목까지 절단.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 남은 것은 2개뿐. 과연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 상태에서도 한계 단위를 책임지고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청진 바닷가 양식사업소 지배인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소일곤 동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당시 조선인민군 해군에서 갑판장으로 복무하던 소일곤 동지는 좌초된 배를 구원하다가 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더는 군사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상이
21살의 청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생을 남들의 짐이 돼서 살아야 한다는 그 좌절감으로 해서 그는 몹시도 못이겼다고 합니다. 용의 군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 전쟁 노병이었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저국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전사들은 이 불타는 거지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도 끝까지 저국을 지켜 싸웠다. 그날의 아버지의 당부는 서일권 동지에게 있어서 한생의 좌우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 후에 그는 그 부상으로 해서 끝내는 이 오른쪽 다리를 무릎까지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을 몰랐고 부지런히 걷기 연습을 해서 얼마 후에는 그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무서운 인력심을 가지고 일판을 전개해 나가는 그 서일권 동지가 한쪽 다리를 의족한 용의 군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장이 뛰는 한 저국이 맡겨준 처소를 순간도 떠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이 그의 가슴속 깊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용의 군인이었지만 어제날 해군 가판장이었던 서일권 동지에게는 군사복무 시절 오직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몰랐던 결사관철의 정신이 맹맥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수산부문 사업에 자기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쳤습니다. 2012년에 서일권 동지는 청진 바닷가 양식사업소 지배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직되는 기업소여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부족했고 또 자체로 일도 세워야 했습니다. 정업원은 불과 20여 명. 정말 고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기업소를 일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우족한 다리를 끌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사업소의 건물들을 하나하나 일도 세웠고 정업원들과 함께 배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10여 척의 배를 바다에 띄웠고 또 많은 면적의 바닷가 양식장도 꾸려놓았습니다. 이렇게 10여 년간 사업소는 자기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면서 소리치면서 일도 섰지만 서일권 지배인 동지는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 8개를 다 잘랐고 끝내는 다른 쪽 다리마저 잘라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지배인 동무로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거의 12년 전부터 알게 됐습니다. 우리과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좌측발, 엄지발가락이 괴사가 와서 이 병은 세계적으로 난치병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 원래 치료가 잘 되면 그리고 다음 발가락도 이렇고 다음 손가락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인 동지는 그 일을 많이 하는 가중한 부담을 받는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나니까 그러다니까 또 다음 발가락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손이 넘어오고 해서 손가락 다 자르고 그리고 발가락 다 자르고 좌측발은 하태까지 절단하고 우측은 발 모양만 남고 발가락은 다 잘리고 이렇게 12년 동안을 수술을 거의 50여 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50여 차를 이겨내는 사람은 드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인하고 의지가 어떻게 하나 자기는 말하자면 불구리 정신 갖고 일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투철한 사람이고 그게 나도 감동돼서 원래 쉽게는 위에서 훌 잘랐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수술을 이겨내겠다는 그 욕심도 강하고 앞으로도 지배인 동문 이제 한쪽 다리가 발 모양은 좀 있고 하태는 살아 있는데 이제 다시 그게 개사 그래서
처음 수술하는 걸 모르게 해달라. 에? 자기가 아픔도 모르고 자기가 그 수술을 하는 걸 공포심이 없게 모든 걸 선택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지배현 동지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우리 마취사들이 그 수술 침습이 큰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진행해야 된다고 요구하니까나 지배현 동지가 그러면 될수록이면 마취해서 빨리 각성되면서 자기가 수술을 내하면 오늘 했다면 다음 날부터는 일을 할 수 있게 마취 기피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 그렇게 진행된 수술은 50여 차례. 정말 그 한 차례 한 차례의 수술이 진행될 때마다 이 지배인 동지의 육체에서는 한 부분씩 또 한 부분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때의 심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육체적 아픔보다 나라의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조국에 부담을 주는 인간이 아니라 보탬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작년 2월에 정거장 건설을 발기하고 지배인 동지가 종업원들 100여 명을 데리고 하대에 있는 건설장에 나갔다가 돌아오셨을 때인데 추운 2월달이다 나니까 지배인 동지 군방 수술을 받은 뒤끝이지 피순환은 잘 안 되지. 직접 저형을 잡고 차를 몰고 왔는데 지배인 동지가 툭 내릴 때 보니까 손과 발에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나 보았던 버선과 같은 시커먼 퉁퉁한 장갑을 끼고 내리셨는데 뽑아지지 않아서 우리 종업원들이 뽑고 보니까 손이 오름장처럼 차단 말입니다. 발도 너무 시려서 지배인 동지가 말을 못하고 발 좀 내려놔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 내려주면서 진짜 막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다리는 발이라는 게 그래서 시퍼렇게 온 것처럼 되고요. 그때 진짜 눈물이 났어요. 야, 지배인 동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가도 될 일인데 자기가 가지 않고는 자기가 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못 놓는단 말입니다. 그때 젊은 일꾼으로서 따라서지 못하는 자신들이 부끄럽고 미안스럽고 저에게는 두 손, 두 발이 다 없지만 아직 당분이 심장이 녹되고 있습니다. 무릇 죽을 고비에 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법입니다. 생존의 가능성이 한 줄기라도 보인다면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서일권 동지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생을 해군 갑판장이었던 군사복무 시절처럼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깡그리 바쳤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생을 살아도 조국에 필요한 사람, 조국의 보탬이 되는 보석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는 삶의 순간순간을 가볍게 빛냈습니다. 저는 서일권 지배인 동지를 취재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한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되는가? 결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보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크든 작든
그것이 저기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을 때 그 생은 아름다운 생으로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자 여러분들도 다 보신 것처럼 소일곤 지배인 동지는 응당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할 몸이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국에 부담을 주는 인간이 아니라 보탬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일꾼들 모두가 소일곤 지배인 동지처럼 자기가 맡은 단위를 나라에 보탬을 주는 단위로 만들 때 우리 저국의 존재는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저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해서 교육자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만경대구역 선구자 서학교 박현종 선생을 취재한 리유경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삶이 긍지스럽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으로 되는가? 이 말을 다시금 새길 때면 리유경 기자에게는 한 소녀 교원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곤 했습니다. 신체상 장애로 불구가 된 학생을 5년 동안 업고 다니며 배워주었다는 애절문 소녀 교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참된 교육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어떤 생이 바로 아름다운 생으로 되는가를 다시금 느끼곤 했습니다. 이 애가 박현종 선생이 첫 학급을 담임했을 때 맡았던 학생인데 그 신체상 장애로 잘 걷지 못합니다. 이 학생을 박현종 선생은 5년 세월 업고 다니면서 키워주고 배워주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 나이 어린 처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서행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잘 걷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인민군관, 어머니는 인민반장. 다 바쁜 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지 어머니는 그 예지를 서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를 놓고 남편과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예지를 학교에 보내자니 잘 걷지 못하는 딸의 정상이 눈앞에 밟혀왔고 또 보내지 않자니 배우고 싶어하는 그 딸의 그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해서 정말 예지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밤새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서학교에 입학하러 가는 그 동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도 쳐놓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예지를 그 등에 업고 학교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지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서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개학이 시작돼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교실로 들어서곤 하던 그 예지가 그날따라 수업이 끝나도록 교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병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초조감을 안고 현종 선생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 예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예지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공원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민반장이 일이 바빠서 학교에 데려다주지 못한 어머니를 원망하는지 아니면 잘 걷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지 예지 눈가에는 가랑가랑 눈물이 맺혀졌습니다. 철부지통을 생각하죠. 학교 못 간 누나를 달래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현종 선생은 그만 목이 꽉 매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하면서 목이 베어 부르는 예지에 달려간 현종 선생은 예지를 뭐라고 안으며 얘기했습니다. 예지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하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지의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박현종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박현종 선생님은 예지를 업고 5년 세월 합격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나니까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의 예지를 얻고 위생실로 가던 찰나에 우리 딸이 선생님 잔금을 줬습니다. 선생님과 하나도 내색 안 하고 우리 딸 데리다가 어찌다 갈아입혀서 제가 다 빨아가지고 말려서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뭐 국어는 하나도 모르고 딸이 오늘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했다 그 소리에 선생님 집에 와서도 하나도 내색 안 했습니다. 진짜 이건 우리 사회주의 제대니 교육자 나온 선생이라고 나와서는 정말 한 학생을 위해서 자기의 심호를 깡그리 바친 처녀교원. 바로 이 박현종 선생의 그 헌신과 보살핌 속에서 그 예지는 다른 애들과 꺽같이 조선 선현단에 입단했고 지금은 문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자기 꿈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예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스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대가정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저앉을세라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눠야 혈육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 바로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참모습인 것입니다. 취직길에서 저는 현종 선생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처녀 선생이 그 예지를 업고 학교 다니기 힘들지 않았는가고. 그때 현종 선생은 얘기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자기야 예지의 미래를 책임진 담임선생이 아닙니까? 담임선생. 박현종 선생은 결코 이 말을 학생의 학업이나 생활을 책임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당이 그처럼 귀중히 여기는 후대들을 자기 자신이 맡아놨다는 이 사명감, 또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우리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교육자의 책임감으로 받아안았습니다. 우리 당의 따사로운 햇빛이 예지에게도 꽃같이 비춰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맡았다고 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자의 양심이고 국민으로서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누구라 해도 한 점 그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육자의 참된 양심, 국민의 본분을 안고 박현종 선생은 5년 세월을 걸어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는 삶, 그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준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긍지스럽고 보람찬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조국은 더더욱 강대해지는 것입니다. 현철호 기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바라볼 때마다 왜서인지 무심히 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는 그것을 위해 바친 숨은 애국자들의 녹식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재부를 하나둘 누리기 위해 바쳐온 숨은 애국자들에 대해
생각할 그것을 포치겠다고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심어보고는 파기 없는 식물이라고 해서 모두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아까운 정자만 호실되고 이제 남은 정자는 겨우 2kg. 정말 힘들게 구해온 얼마 안 되는 정자를 이제는 그대로 쏘게 한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이 정말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휘촌 시골약 공장 지배인 한용옥 동지가 사업상 용무로 평양에 올라와 평양 종량군제 공장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뜻밖에도 온실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의 식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굼당화였습니다. 직업적 특성으로 해서인지 굼당화는 대본에 한용옥 지배인 동지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흥분도 얼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단위에서 굼당화를 재배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워낙 생소한 식물이고 또 품이 많이 들다 보니 한두 해 심어보고는 모두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온실에서 관상용으로나 남아있게 되었다는 정용수 지배인 동지의 이야기가 그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에 돌아온 한용옥 지배인 동지의 머릿속에는 왜소인지 그 굼당화 종자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평양길에 올라 그 2kg 대나만한 종자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kg의 정자. 한용옥 지배인 동지와 정용수 지배인 동지는 그것을 단순히 한 식물의 정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였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한 가지라도 보탬을 주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타산은 없었지만 한 해, 두 해 아까운 종자를 그저 묵일 수 없다는 하나의 생각을 안고 주저없이 굼당화 재배와 연구에 달라붙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말처럼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자가 빨리 싹 트는데 알맞는 조건을 가늠하기 위해서 4월 초에도 심고 4월 중순, 하순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심어보면서 날짜별로, 시기별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굼당화의 유효 성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평양의학대학과 보건성의학연구원, 조선고려학기술자를 비롯해서 그 연구원 다리를 찾아 그의 걸음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손맥이 풀 때도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한용옥 지배인 동지를 보고 괜한 고생을 사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용옥 지배인 동지는 평양 종량군제 공장의 정용수 지배인 동지가 굼당화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두 넘겨주면서 하던 그 말이 자기의 마음을 돌려서 했다고 합니다. 지배인 동지, 굼당화는 리용 가치가 큰 식물입니다. 한두 해 미루다가는 언제 가도 이 식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한용옥 지배인 동지는 그때 정용수 지배인 동지의 이 말이 한 인간의 부탁이 아니라 마치 조국이 자신에게 하는 당부처럼 안겨왔다고 합니다. 정용수 지배인 동지도 굼당화와 관련한 자료들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방을 비롯해서 안 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얻으면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했고, 그 결과를 한용옥 지배인 동지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땅속이 묻혀도 정갈한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한 그 마음 비옥신 깨끗해라. 새로운 굼당화 종자를 풍토순환시켜 귀중한 약초로
보물로 만든 한용옥 지배인 동지와 금당화 종자를 구해와서 그 재배와 연구를 적극 도와준 평양 종량곤제공장의 정용수 지배인 동지. 아마 이들의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금당화는 자취를 감추게 됐을 것이고 오늘과 같이 인민들의 건강 중진에 이바지하는 그런 의약품들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누가 알아주길 바래서였겠습니까? 또 그 어떤 명예를 바래서였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조국의 부강본행에 한 가지라도 보탬을 주려는 그의 뜨거운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평양 종량곤제공장 지배인 정용수 동지를 만나 어떻게 되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때 자기의 앞가슴에 있는 이 박사입장을 보여주면서 이 박사입장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아는가고 이 박사입장에는 바로 우리 공화국의 국장이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휘촌 시골야 공장 지배인 한용옥 동지에게 어떻게 되어 남들이 못하겠다고 모두 포기했던 것을 손뜻 맡아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때 나라의 재부를 하나둘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누구나 향유자가 되기 전에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처럼 나라를 위해 한 가지라도 무엇인가 해놓게 되면 그것은 큰 것이 되고 그만큼 나라는 부강해지게 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다 같이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분투합시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과 자기 자신을 대비해 봅시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과연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애국에는 크고 작은 것, 내일이란 없으며 애국심이 발현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두군가는 애국에 대해서 이런 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애국은 너도 하고 나도 하여야 한다. 나라 안에 내 이름도 있고 내 이름도 있다. 애국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배고플 때도 하고 배부를 때도 하자. 애국은 가까이에서도 하고 멀리서도 하고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도 항상 애국에 대하여 생각하고 애국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조국을 위하여 좋은 일을 찾아합시다. 가장 참되고 보람 있는 생, 후회 없는 생을 바란다면 인생의 걸음걸음을 애국으로 수놓읍시다. 그럼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들을 이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